2007년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 안에는 가을비에 젖은 구두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빌딩 사이를 미끄러지듯 비가 내리고 있었고 회의실 중앙의 긴 원목 탁자 위에는 검은 가죽 파일 3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 위에는 흰색 라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태 회장 유언장, 재산 목록, 부동산 권리 관계. 3글자가 인쇄된 그 라벨지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파일 한 권이 열리면서 7년 동안 남양주의 한 별장 밑에 묻혀있던 시간이 다시 세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검은 원피스 위에 진주 목걸이를 건 서은주. 고인의 외동딸이자 남양주 별장의 실질적인 상속인이 될 사람. 그녀는 탁자 오른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은 하얗고 손톱은 짧고 단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라기보다 피곤함에 가까운 표정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서기태 회장의 조카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서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남양주 별장의 뒷산 일부가 아직 개발 제한 구역에서 풀리지 않았다는 말, 회장이 생전에 숨겨둔 현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 서울 강남의 상가 건물 지분이 누구에게 갈지 모른다는 말이 조각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상석에는 변호사 박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서기태 회장의 오랜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은색 넥타이 핀, 얇은 금태 안경. 그의 손가락은 마른 편이었고 서류를 넘길 때마다 손톱 끝이 종이에 가볍게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벽시계를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박태호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른 기침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일정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 서기태는 본인의 사망 이후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내용 대부분을 알고 있다는 듯 탁자 위 자기 손가락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상가 지분 일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토지, 별장 본체와 부속 건물, 금융자산 일부, 고인의 소장 미술품. 서류 안의 문장들은 건조했습니다. 숫자와 집원, 계좌와 명예, 지분율이 차례로 읽혔습니다. 조카 부부의 얼굴은 항목이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변했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서은주의 표정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고개를 든 것은 박태호가 두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다른 서류들과 달랐습니다. 겉장이 조금 낡아 있었고 파일 안쪽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따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에는 붉은 밀봉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태호의 손가락이 그 밀봉 위에서 아주 짧게 멈췄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볼펜을 굴리던 조카의 손이 멎었습니다. 박태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2장짜리 유언 보충서였습니다. 오래된 타자기로 친 것처럼 글자의 깊이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아래쪽에는 서기태의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태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본 유언장은 본인의 모든 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한다. 서은주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한번 굳었습니다. 박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짧은 멈춤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가 다시 읽었습니다. 남양주 별장을 상속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별장 남쪽 유리 온실을 열어야 한다. 온실 안쪽 3번째 동백나무 화분 아래 반달 모양의 디딤돌을 드러내고 그 아래를 파라. 조카 부부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태호는 종이를 든 손을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읽혔습니다. 그곳에 회색 앞치마를 입은 여자가 아직 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부인은 입술을 살짝 벌린 채 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카 남자는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한 듯 희미하게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입가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서은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정확하게. 슬픔에 잠긴 딸이라기보다 갑자기 방어 자세를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박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명자다. 그녀는 도망간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내 말하지 못한 죄를 내가 죽은 뒤에라도 꺼내라. 한명자. 그 이름이 회의실 중앙에 떨어지는 순간 서은주의 손이 가방끈을 움켜쥐었습니다. 7년 전 남양주 별장에서 사라졌던 가정부. 주인집 돈을 훔치고 도망쳤다고 알려진 여자. 경찰서 실종 신고서 한 장으로 남았다가 몇 달 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이름. 그 이름이 고인의 유언장 안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조카 부인이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그때 그 가정부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약도 많이 드셨고 밤마다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이건 유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박태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변호사답게 침착했지만 안경 아래 눈동자는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님은 이 보충 유언장을 3달 전에 별도로 공증받으셨습니다. 제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공증인을 통해서요. 그 한마디에 서은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40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산자락 아래 회색 경찰 차량 2대가 좁은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길 양쪽으로는 젖은 잣나무들이 서 있었고 오래된 배수로에서는 빗물이 작은 소리를 내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서울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온 안개가 길 한쪽을 희미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남양주 별장은 도로 끝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낮은 담장, 녹슨 철문, 오래된 붉은 벽돌, 그리고 본체 뒤쪽으로 이어진 유리온실. 한때 재벌 회장의 휴식처였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별장은 낡아 있었습니다. 담장 아래에는 마른 낙엽이 빗물에 붙어 있었고 현관 옆 석등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전체에는 이상하게도 손을 놓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끗했고 정원길은 정리되어 있었고 유리온실의 문손잡이는 최근까지 누군가 만진 것처럼 반질거렸습니다. 강민석 형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7년 전 이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막 강력계로 옮겨온 젊은 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집에서 사라진 사람은 한명자라는 46세 가정부였습니다. 그는 현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본체 오른쪽 유리온실의 끝, 동백나무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 7년 전에도 그곳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온실 바닥은 조금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타일색이 다른 곳보다 한 톤 밝았고 흙냄새 위로 시멘트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그 바닥 아래를 파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도 없고 혈흔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한명자는 그렇게 사라진 사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강민석은 우산을 접지 않은 채 유리온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온실 지붕 위로 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얇고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안쪽에서는
오래된 식물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문틈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경찰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검은 차에서 내린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온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다시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오른손은 코트 주머니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무언가를 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태호도 함께 왔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은 유언 집행 절차상 입회할 뿐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그가 온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바닥을 먼저 내려다본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15분, 유리 온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바깥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난방 배관이 아직 살아있는지 바닥 가까운 곳에서 눅눅한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동백나무 화분들은 모두 13개였습니다. 붉은 꽃이 핀 것, 꽃망울만 맺힌 것, 잎 끝이 검게 마른 것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분, 흰 동백이었습니다. 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고리 몇 개가 잎 사이에 단단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화분 아래에는 반달 모양의 회색 디딤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감식반 한 명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한 번 터졌습니다. 흰 동백 잎이 위에 빛이 차갑게 번졌습니다. 디딤돌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흙이 아니라 얇은 시멘트층이 있었습니다. 색이 달랐습니다. 주변보다 조금 더 밝고 표면은 이상할 정도로 매끈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 급히 덮어놓은 뒤 다시는 건드리지 않은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강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깨보세요. 망치가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둔탁했습니다. 두 번째 소리 뒤에 가느다란 금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소리와 함께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아래에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흙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갇혀있던 습기와 썩은 나무, 낡은 항아리 냄새가 한꺼번에 섞인 냄새였습니다. 감식반의 사비 흙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10cm, 30cm, 60cm, 삽 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깡. 아주 짧고 빈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흙을 더 걷어내자 둥근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갈색 유약이 벗겨진 커다란 옹기였습니다. 된장을 담거나 간장을 묵히던 오래된 항아리. 그러나 그 항아리는 땅속에 세워진 채 묻혀 있었습니다. 입구는 평평한 돌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돌판 가장자리에는 마른 진흙이 굳어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동백나무의 얇은 뿌리 몇 가닥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경찰이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민석은 아무 말 없이 장갑을 다시 끼웠습니다. 돌판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온실 안의 따뜻한 공기가 순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주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박태호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의 손끝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흙이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접힌 회색 천조각과 검게 변한 머리핀 하나, 녹슨 열쇠꾸러미, 그리고 사람의 뼈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식반원이 조심스럽게 회색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 한쪽에는 아주 희미하게 실밥으로 박힌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명자, 이름표였습니다. 7년 전 실종 신고서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이 이번에는 종이가 아니라 땅속 항아리 안에서 나왔습니다. 강민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아리 안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온실 유리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본체의 2층 창문은 어둡게 닫혀 있었습니다. 7년 전
한명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도 이 집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별장의 가족들은 이 온실을 지나다녔습니다. 동백에 물을 주고 손님에게 차를 내고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장례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한명자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별장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강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 보존하세요. 지금부터 이건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온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낡은 동풍경 하나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풍경은 한 번 아주 짧게 울렸습니다. 딸랑. 그 소리는 비 오는 오후의 유리온실 안에서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은주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세 번째 동백나무 화분에서 천장 끝의 풍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가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도 분노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전에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다시 자기 이름을 부른 사람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10분, 남양주 별장 남쪽 유리온실은 노란 감식 테이프로 봉쇄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테이프가 바람도 없는 정원에서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본체 현관 앞에는 경찰 차량이 한 대 더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7년 전 사라진 한 가정부의 이름은 이미 다시 세상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불러낸 것은 경찰도 가족도 목격자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주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한명자가 남양주 별장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98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북한강 쪽에서 밀려오는 바람은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별장 담장 사이를 낮게 스쳤고 해가 지면 본차의 뒤편 유리온실의 유리벽에는 하얀 입김 같은 성에가 얇게 끼었습니다. 한명자는 회색 코트 하나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철문 앞에 섰습니다. 나이는 46.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언니의 딸 이지원이라는 고등학생 조카뿐이었습니다. 명자는 조카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식당, 병원 청소, 부잣집, 파출부 일을 전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별장 일을 소개한 사람은 동네 인력 사무소장이었습니다. 월급은 괜찮아. 대신 집이 좀 조용해. 주인이 예민하고 딸은 가끔 와. 말수 적은 사람을 찾더라. 한명자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월급이 제때 나오는지, 잠잘방이 있는지, 그리고 한 달에 2번은 조카를 보러 서울에 나갈 수 있는지였습니다. 철문을 열어준 사람은 정원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명자를 본차의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별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됐지만 안쪽은 지나칠 만큼 깨끗했습니다. 거실 바닥은 사람의 발소리가 울릴 만큼 넓었고 벽에는 검은 액자 속 산수화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이상하게 사람 사는 냄새가 적었습니다. 부엌에는 그릇이 많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님방은 3개였지만 침구는 모두 흰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층 복도 끝의 방은 늘 잠겨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는 작은 자물쇠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지하는 청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원 관리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예전에 차 마시던 방인데 요즘은 안 쓰세요. 그때 한명자는 그 말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 오래된 집에는 그런 방이 하나쯤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태 회장을 처음 본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2층 서재에서 내려왔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와 눈빛에는
한때 사람들을 움직이던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느렸고 계단 손잡이를 잡는 손가락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약 때문인지 입술에 색이 옅었습니다. 이름이 한명자입니다. 여기서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됩니다. 남의 말 옮기지 말고 본 것도 쉽게 말하지 말고. 그것이 서기태가 명자에게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말은 차가웠지만 그는 명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았고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도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물잔을 반쯤 비운 뒤 컵을 오른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2층으로 올라갔고 새벽 5시 40분이면 어김없이 유리온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명자는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 외워갔습니다. 어느 집이든 오래 일하려면 주인의 말보다 주인의 침묵을 먼저 익혀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별장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은주가 찾아왔습니다. 서은주는 서기태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당시 39, 서울 강남에 살았고 고급 수입차를 타고 왔으며 늘 비슷한 향수 냄새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집 안의 공기는 조금 더 딱딱해졌습니다. 아버지 약은 드셨어요? 드셨습니다. 혈압은요? 아침에 조금 높으셨습니다. 한명자가 그렇게 대답하면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늘 사람을 지나 사물을 보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부엌의 찻잔, 거실의 액자, 서재문, 금고가 있는 2층 복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명자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그 열쇠는 왜 가지고 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명자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식기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오래된 황동 열쇠 꾸러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기태가 직접 준 것이었습니다. 본체 부엌, 식료품 창고, 유리온실 옆 창고, 그리고 세탁실을 여는 열쇠들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서은주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집 열쇠를 왜 가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한명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건 제가 판단해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 말이 부엌 타일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기태는 평소보다 늦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다가 한명자를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쇠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한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집 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기태와 서은주 사이, 주인과 딸 사이,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다친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1999년 봄이 되자 서기태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는 자주 가슴을 움켜쥐었고 계단을 오르다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봉지가 늘어났고 한명자는 약 먹는 시간을 작은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흰 알약 반개, 점심 뒤 노란 캡슐 하나, 밤 9시 파란 알약 하나와 물 한 컵. 서기태는 그 수첩을 보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꼼꼼하군. 잊으시면 안 되니까요. 내 딸보다 낫네. 그 말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부엌 문 밖에 서 있던 서은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명자는 그날 저녁 서은주가 자신의 방 앞을 지나가다 일부러 발걸음을 멈춘 것을 보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한참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서은주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한명자에게 서재 청소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금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장이 부르면 먼저 자신에게 알리라고도 했습니다. 이 집에 오래 있고 싶으면 어디까지가 당신 자리인지 알아야 해요.
한명자는 그 말을 들으며 걸레를 접었습니다. 저는 제 일만 합니다. 그 말이 제일 위험해요. 제 일만 한다는 사람치고 남의 일을 안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때부터 한명자는 작은 수첩 하나를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메모였습니다. 서은주 씨, 오후 4시 방문. 박태호 변호사 오후 8시 10분 도착. 서재에서 2시간 대화. 회장님 저녁, 약 거부. 금고 열림. 그녀는 그 메모가 언젠가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이상했고 자신이 본 것을 어디엔가 적어두지 않으면 언젠가 스스로도 무엇을 보았는지 잊게 될 것 같았습니다. 박태호 변호사가 별장에 자주 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늘 밤에 왔습니다. 검은 승용차를 본체 옆 주차장에 세우고 우산을 접은 뒤 곧장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서은주가 함께 오는 날도 있었고 혼자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명자는 차를 내갈 때마다 두 사람의 대화 조각을 들었습니다.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거부하면요. 건강 상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은 아직도 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야 합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한명자의 손이 그때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차가 잔받침 위로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박태호의 눈이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한 여사님.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너무 오래 서 계시네요. 한명자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기 전 서은주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습니다. 저 여자 너무 많이 봐요. 그 말은 그날 밤 한명자의 잠을 깨웠습니다. 별장 직원용 방은 본체 뒤쪽 작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유리온실 지붕이 보였습니다. 밤이 깊으면 온실 안쪽에 매달린 동풍경이 아주 작은 소리로 울렸습니다. 딸랑, 딸랑.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한명자는 그 소리가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조심하라고, 더 보지 말라고, 이 집 안쪽으로 더 들어오지 말라고. 2000년 4월 어느 날 서기태가 한명자를 2층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기태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온실의 3번째 동백나무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한 여사. 네, 회장님.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시끄러워질 거요. 한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은 내가 가진 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언장 사본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명자는 그 종이 위의 법률 용어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양주 토지 일부와 금융자산 중 일부를 장학 재단 설립에 사용한다. 서기태가 말했습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변호사도 믿지 못하겠어. 한명자는 놀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맡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맡기려는 거요. 서기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늘 계산을 하지. 그런데 한 여사는 계산할 게 없잖아. 그 말이 칭찬인지 모욕인지 한명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기태는 봉투를 그냥 보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러나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숨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한명자는 자신의 붉은 우산을 꺼냈습니다. 우산 손잡이는 나무로 되어 있었고 아래쪽 마개를 돌리면 아주 작은 빈 공간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고쳐준 우산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접은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개를 잠갔습니다. 그 붉은 우산은 그날 이후 그녀의 침대 옆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오후 서은주는 예고 없이 별장에 왔습니다.
그녀는 부엌도 거실도 지나치고 곧장 직원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명자는 유리온실에서 물을 주고 있다가 본체 쪽으로 걸어오는 서은주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직원 방은 손님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명자가 급히 방으로 돌아왔을 때 서은주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붉은 우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잡이 마개가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은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죠? 한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제 물건입니다. 가정부가 주인집 서류를 숨기는 것도 자기 물건이라고 하나요? 방 안에 공기가 식었습니다. 한명자는 그때 처음으로 서은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서은주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회장님은 그 서류를 따님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은주는 우산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천 끝에서 물기가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우산 끝은 축축했습니다. 아마 온실의 습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명자 씨, 서은주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착각하면 나중에 돌아갈 자리도 없어져요. 한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울에 있는 조카 이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 14초였습니다. 지원은 훗날 그 통화를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이모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뒤쪽에서는 바람도 없는데 풍경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지원아. 응, 이모. 혹시 며칠 동안 이모가 연락이 안 되면 네가 직접 여기 오면 안 된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들어. 누가 이모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해도 믿지 마. 이모, 붉은 우산 기억하지? 손잡이 안쪽을 봐. 이모가 거기에 뭘 넣어뒀어? 지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인데? 한명자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로 딸랑 하는 동풍경 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명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사는 집 같지가 않아. 그 통화가 끝난 뒤 한명자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부엌 시계는 밤 10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본체는 조용했습니다. 2층 서재의 불은 꺼져 있었고 유리온실만 희미한 노란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우산을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서은주 씨가 우산을 찾았다. 박 변호사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 아래에 그녀는 날짜를 적었습니다. 2000년 5월 11일. 한명자는 그 뒤로 열하루를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하루 동안 남양주 별장의 모든 문은 겉으로는 평소처럼 열리고 닫혔습니다. 서기태는 약을 먹었고 서은주는 주말마다 찾아왔고 박태호는 밤에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유리온실의 동백은 물을 받았고 부엌의 찻잔은 매일 같은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의 어느 누구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붉은 우산 손잡이 안에 들어있던 얇은 종이 한 장이 7년 뒤 땅속 항아리에서 발견될 회색 앞치마와 같은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명자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였는지 유리온실의 동풍경 소리였는지, 그것을 끝내 증언해 줄 사람은 그 집 안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2000년 5월 22일 월요일 오후 5시 40분 남양주 조안면 산자락 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리온실 지붕 위에 작은 점처럼 떨어지던 빗방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자 빗소리는 점점 굵어졌고 별장 담장 밖 잣나무 숲은 검은 천을 덮은 것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본체 2층 창문에는 노란 불빛이 하나둘 켜졌고 유리온실 안쪽에서는
동풍경 13개가 아주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랑, 딸랑, 바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풍경은 비 오는 저녁 내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한명자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앞치마의 끈을 허리 뒤로 단단히 묶고 냄비 안에 끓던 미역국의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기태 회장이 그날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저녁은 평소보다 싱겁게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흰밥 한 공기, 미역국, 생선구이 한 토막, 그리고 물컵 하나가 놓였습니다. 서기태는 보통 저녁 6시 10분이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6시 20분이 지나도록 계단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명자가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서기태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은 가슴 쪽에 얹혀 있었고 다른 손은 침대 옆 작은 탁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기태는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약 드셔야 합니다. 그녀가 약봉지를 열었습니다. 흰 알약 반, 개와 파란 알약 하나. 물컵을 건네자 서기태는 잠시 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밤 손님이 올 거요. 한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따님 오십니까? 서기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을 삼킨 뒤 아주 천천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2층 창문 아래로 유리온실 지붕이 보였습니다. 빗물이 유리 위로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 네. 오늘은 지하 쪽에 가지 마시오.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빗소리에 섞여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한명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하요? 서기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진 사람처럼 그는 침대 머리맡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한명자는 물컵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집안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원 관리인이 창고를 잠그는 소리나 보일러실에서 올라오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정원 관리인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은주가 직접 전화를 걸어 비가 오니 오늘은 그만 들어가라고 했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한명자는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식탁 위 미역국에서는 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늦게라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7시 12분, 별장 철문 밖에서 자동차 불빛이 비를 가르며 올라왔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본차의 옆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박태호 변호사가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서은주가 우산을 펴며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서로 같은 목적지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말없이 현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명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쉬고 계십니다. 서은주는 젖은 우산을 현관 옆에 세웠습니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박태호는 안경에 묻은 빗물을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주 짧게 한명자의 허리춤을 지나갔습니다. 황동 열쇠 꾸러미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한명자는 열쇠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서기태가 불러 따로 맡겨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은주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열쇠는요? 한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져가셨나요? 저는 모릅니다. 서은주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졌네요. 세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현관 밖에서 이어졌습니다. 박태호가 그 침묵을 끊었습니다. 회장님, 약이 지하 다실 쪽에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래된 약상자요. 한 여사님이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한명자는 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하 다실은 안 쓰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회장님이 중요한 물건을 자주 두셨습니다. 오늘 상태가 안 좋으시니 확인은 해야죠. 그 말은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명자는 2층에서 들었던 서기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지하 쪽에 가지 마시오.
그녀는 부엌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순간 서은주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세요. 그래도 약 문제라면 한명자 씨. 서은주가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 집 결정을 대신했죠? 한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호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입술 위에만 있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제가 같이 내려가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리온실 쪽에서 풍경 소리가 갑자기 조금 크게 울렸습니다. 딸랑, 딸랑, 딸랑. 세 사람 모두 잠시 그쪽을 보았습니다. 비가 더 세지고 있었습니다. 한명자는 결국 지하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자기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체 뒤쪽 복도 끝에 있는 지하문은 평소와 달리 자물쇠가 풀려 있었습니다. 문틈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마른 차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박태호가 뒤에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조심하세요. 계단이 미끄럽습니다. 계단은 좁고 길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방음제가 붙어 있었고 중간쯤 내려가자 빗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지하 다실은 본체 아래쪽에 있었지만 마치 다른 집 안에 들어온 것처럼 공기가 달랐습니다. 문은 두꺼웠습니다. 겉은 나무였지만 안쪽에는 금속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서기태가 젊었을 때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기 위해 만들었다는 방. 외부 소리를 막기 위해 벽과 문을 두껍게 했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빛이 낮은 탁자, 오래된 닭이 세트, 벽장, 그리고 한쪽에 놓인 향압을 차례로 비췄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천장 가까이에는 작은 환기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명자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약상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쪽 벽장에 있을 겁니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 돗자리가 눅눅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났습니다. 벽장 문을 열자 안에는 낡은 찻잔 몇 개와 빈 나무 상자뿐이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한명자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쿵.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서는 이상할 만큼 무겁게 울렸습니다. 한명자는 곧장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여세요. 여기 없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도 발걸음도 사람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음이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한명자는 이 방이 왜 지하에 있어야 했는지, 왜 서기태가 이곳에 가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은주 씨. 그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바로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시각, 지하문 바깥 복도에서는 서은주가 아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손전등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래 걸리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하 계단 위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서기태가 내려올 가능성을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체는 조용했습니다. 노인의 약 기운은 깊었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못 내려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태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서은주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선을 넘었어요. 지하 다실 안에서 한명자는 벽장을 다시 열고 닫았습니다. 환기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높이였습니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향압과 재가 남은 향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작은 찻잔을 집어 문 쪽으로 던졌습니다. 쨍그랑. 잔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도 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색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수첩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바깥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한명자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류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 여세요. 침묵. 그녀는 문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회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이 문 밖으로 아주 작게 새어나갔는지 서은주의 손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박태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서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하 다실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문 아래로 한명자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차의 위층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침대 옆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서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층에서는 서기태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에 몸은 무거웠지만 그는 빗소리 사이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탁자를 더듬었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아래층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유리 온실이 보였습니다. 온실 안쪽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림자 2개가 보였습니다. 서은주와 박태호. 그 순간 서기태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지하다실 안에서 한명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 더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나중에는 손바닥으로, 마지막에는 손끝으로. 문 안쪽 아래에는 오래된 나무가 긁힌 자국이 남았습니다. 훗날 감식반이 그 자리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아무도 그 작은 자국을 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48분, 별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은주는 지하문 앞에서 한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태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옮겨야 합니다. 그 말에 서은주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 다실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의 장면은 훗날 재판에서 아주 짧은 문장으로만 정리됩니다. 한명자는 그날 밤 지하 다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될 상태가 되었고, 두 사람은 그녀의 죽음을 사고도 실종도 아닌 완전한 부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별장 밖이 아니었습니다. 유리온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온실 바닥 공사는 며칠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동백나무 화분 아래 반달 모양의 디딤돌이 놓일 자리. 그 아래에는 원래 물빠짐 공사를 위한 빈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오래된 옹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별장 뒤편 창고에 있던 큰 항아리였습니다. 예전에는 된장을 담던 것이었고 최근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서은주는 한명자의 회색 앞치마를 벗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둬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태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서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가슴 쪽에 박힌 이름표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명자.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 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오만이었는지 훗날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밤새 온실 안에서는 흙이 옮겨졌고 젖은 시멘트 냄새가 식물 냄새와 섞였습니다. 비가 유리지붕을 때리는 동안 13개의 동풍경은 계속 울렸습니다. 딸랑, 딸랑, 딸랑. 마치 그 집 안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것처럼. 새벽 3시 20분, 세 번째 동백나무 화분이 다시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큰 옹기가 묻혔고 그 위에는 반달 모양의 디딤돌이 놓였습니다.
흙은 고르게 다져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동백나무 뿌리 아래로 한 사람의 마지막 밤이 함께 묻혔습니다. 서은주는 온실 유리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에 젖어 붙어 있었고 검은 옷소매 끝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천천히 그것을 닦았습니다. 박태호는 뒤쪽 창고에서 삽을 치웠습니다. 본차의 2층 창문 뒤에서는 서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보았습니다. 딸의 검은 옷, 변호사의 손전등, 옮겨지는 옹기, 그리고 새벽이 오기 직전 세 번째 동백나무 화분이 다시 제자리에 놓이는 장면.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펠리비를 누르려던 손가락이 숫자 1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떠오른 것은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름, 재산, 집안, 체면이었습니다. 전화기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10분, 서은주는 부엌 식탁 위에 있던 한명자의 찻잔을 치웠습니다. 박태호는 직원 방으로 들어가 몇 가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수첩은 찾지 못했습니다. 붉은 우산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랍에서 한명자의 낡은 지갑을 꺼냈고 그 안에 현금 일부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곧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정부가 돈을 훔쳤다. 주인집 서류에 손을 댔다. 혼날까봐 새벽에 도망갔다. 오전 8시 30분, 서은주는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집 가정부가 없어졌어요. 돈도 같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부엌 냄비 안에는 전날 저녁 끓이다 남은 미역국이 식은 차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서기태가 끝내 먹지 못한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직원방 침대 밑에는 한명자가 숨겨둔 붉은 우산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세 번째 동백나무 아래에서는 방금 묻힌 흙이 비에 젖은 채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남양주 별장 사람들은 한명자가 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옮겨졌을 뿐이었습니다. 유리 지붕 아래, 흰 동백의 뿌리 아래, 13개의 동풍경 소리가 밤마다 닿는 자리. 그곳에서 한명자의 이름은 7년 동안 흙 속에 갇히게 됩니다. 2000년 5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10분, 남양주 조안파출소에 낡은 선풍기가 천장 아래에서 느리게 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전날 밤 내린 비가 아직 마당 곳곳에 고여 있었고 파출소 현관 앞 고무 매트에는 젖은 흙이 반쯤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은주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한번 눌렀습니다. 그러나 손수건이 젖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박태호 변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침착했습니다. 누군가가 사라졌다고 신고하러 온 사람치고는 서로의 말을 미리 맞춰본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당직 경찰이 물었습니다. 누가 없어졌습니까? 서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예요. 이름은 한명자. 어제 밤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언제죠? 어제 저녁쯤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박태호가 그 옆에서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최근 그분이 돈 문제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진술서입니다. 주인집 금품 일부가 없어진 정황도 있고요. 경찰의 시선이 종이 위로 내려갔습니다. 주인집 현금 일부 분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단 이탈 가능성, 고용주와의 갈등, 자발적 가출 추정. 그 단어들이 한명자의 이름 옆에 하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무렵 강민석은 선배 형사와 함께 남양주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는
강력계로 온 지 오래되지 않은 젊은 형사였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왔지만 처음부터 큰 사건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종자는 46세 여성, 성인, 가족과 동거하지 않음, 주인 집에서 금전 문제 제기, 마지막 목격자가 고용주 측. 종이 위에 적힌 조건만 보면 단순 가출 혹은 절도 후 도주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민석은 별장 철문을 넘는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사라진 집이라면 남아있어야 할 작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직원방 침대는 반듯했고 부엌 싱크대에는 그릇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도 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사라진 사람이 원래부터 이 집에 없었던 것처럼 누군가 하룻밤 사이에 집안의 흔적을 정리해둔 느낌이었습니다. 가정부 방이 어디입니까?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서은주는 본체의 뒤쪽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직원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낮은 책상 하나. 창문 밖으로는 유리온실 지붕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접힌 담요가 놓여 있었고 옷장 안에는 오래된 카디건 2벌과 검은 바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옷장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도망갔다면서 옷은 거의 그대로네요. 서은주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원래 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이나 신분증은요? 박태호가 대신 말했습니다. 지갑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너무 빠르게 나왔습니다. 강민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볼펜 몇 개, 낡은 영수증, 그리고 반쯤 쓴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첩은 없었습니다. 한명자가 매일 적던 그 작은 수첩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침대 밑으로 손전등을 비췄을 때 강민석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먼지 사이에 길게 밀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가 그 자리에 있다가 급히 빠져나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서은주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본 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엌으로 이동했을 때 냄비 안에는 식은 미역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얇은 기름막이 떠 있었고 국자 손잡이는 냄비 안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밥그릇 하나가 비워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준비하다가 나간 겁니까?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서은주는 잠시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마도요. 그럼 돈을 훔치고 도망가려던 사람이 국을 끓이다 말고 나갔다는 말입니까? 서은주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박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강민석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늘 틀리지 않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말이라기보다 미리 만들어둔 문장 같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간 곳은 유리온실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온실 안은 더 눅눅했습니다. 바닥에 흙은 젖어 있었고 동백나무 화분들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분은 흰 동백이었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잎은 유난히 반질거렸습니다. 강민석은 온실 바닥을 보았습니다. 한쪽 타일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주변은 오래된 회색인데 세 번째 화분 아래쪽 바닥만 희미하게 밝았습니다. 새로 손댄 흔적. 그러나 서은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배수 공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요. 공사업체는 어디입니까? 박 변호사님이 알아봐 주셨어요. 박태호가 명함을 꺼내 주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훗날 밝혀지지만 그 업체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날 별장에 온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그 순간 강민석은 그 사실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온실 천장에 매달린 풍경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3개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풍경이 빠졌네요. 서은주가 따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돼서 떨어졌나 봅니다. 짧은 대답. 그때 강민석은 온실 안쪽에서 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젖은 흙과 식물 냄새 사이에 아주 희미한 시멘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바닥을 파자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유족도 고용주도 모두 가출 가능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사건은 쉽게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질문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아있을 가능성이라는 말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한 명자의 연고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반지하방. 그곳에는 그녀의 조카 이지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원은 교복 차림으로 경찰을 맞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오래된 전화번호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모가 도망갔다고요? 지원의 첫 마디였습니다. 강민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모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까?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누가 이모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강민석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그 말을 정확히 하셨습니까? 네. 다른 말은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붉은 우산 손잡이를 보라고 했어요. 붉은 우산이요? 이모가 늘 가지고 다니던 우산이 있어요. 손잡이가 나무로 된 빨간 우산요. 그 안에 뭘 넣어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민석은 별장 직원 방 침대 밑에 먼지 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길게 밀려있던 흔적, 무언가가 있었지만 사라진 자리. 그는 다시 별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선배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출 사건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가족도 아니고 고용주도 도망갔다잖아. 성인 여자야. 며칠 기다려보자. 며칠. 실종 사건에서 그 며칠은 때로 한 사람의 이름을 연경 잃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자의 실종 신고서는 접수되었지만 수사는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주변역과 터미널의 확인 요청이 나갔고 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진행됐지만 뚜렷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계좌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도 없었습니다. 여관 투숙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재는 오히려 가출을 더 그럴듯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다른 이름을 썼을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사라진 사람이 말을 할 수 없을 때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편한 방향으로 침묵을 해석했습니다. 지원은 그해 여름에 3번이나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모는 돈을 훔칠 사람이 아니라고, 이모는 자신을 두고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것은 통화 기억뿐이었습니다. 붉은 우산은 찾지 못했습니다. 별장 사람들은 그런 우산을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원 방에도 없었습니다. 창고에도 없었습니다. 유리온실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우산 역시 한 명자와 함께 사라진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붉은 우산은 별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건 다음 날 새벽, 박태어의 손에 들려 유리온실 옆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손잡이 안쪽의 종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태호는 우산천을 접어 낡은 비닐 안에 넣고 창고 가장 뒤쪽 장작더미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우산은 7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펼쳐지지 않았고 햇빛이 드는 날에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붉은 천은 조금씩 색이 바랬고 나무 손잡이 안쪽의 빈 공간은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구멍으로 남았습니다. 그해 겨울 한 명자의 실종 신고서는 미제 실종 목록의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별장은 평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서은주는 주말마다 찾아와 서기태의 건강과 재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박태호는 한 달에 몇 번씩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유리 온실에는 새 흙이 더해졌고 흰 동백은 그해 겨울 처음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서기태는 그 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명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면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딸과 변호사가 비 오는 밤에 지하로 내려갔다는 것, 새벽에 온실 바닥이 다시 덮였다는 것, 한명자가 그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여러 번 전화를 들었습니다. 벨시비, 검찰청 민원실, 오래 알고 지내던 공증인의 번호. 그러나 마지막 숫자를 누르기 전마다 그의 손은 멈췄습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훗날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었는지, 집안 이름이었는지, 자신이 평생 쌓아온 체면이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잃는 순간 자신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는지.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의 침묵도 공범처럼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3년 어느 봄밤 서기태는 처음으로 유언장 초안을 썼습니다. 그러나 찢었습니다. 2004년 겨울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금고 안에 넣었습니다. 2005년 그는 다른 공증인을 찾아갔습니다. 박태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지원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모의 실종을 찾겠다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말을 오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리움도 정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원에게 시간은 정리가 아니라 더 두꺼운 먼지였습니다. 2006년 11월 3일 서울의 한 작은 찻집에서 지원은 서기태를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숨은 짧았습니다. 지원은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모가 사라진 집의 주인, 6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 그녀에게 그는 용서할 수 없는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서기태가 먼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소. 지원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모 어디 있어요? 서기태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침묵이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양주 별장에 가시오. 그리고 내 딸보다 먼저 유리온실을 보시오.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서기태는 대답 대신 봉투를 그녀 쪽으로 조금 더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황동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 다실 열쇠예요. 지원은 그 열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서기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 여사는 도망간 게 아니오. 그 한 문장 뒤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그날 찻집을 나와 비어있는 골목을 한참 걸었습니다. 손안의 열쇠는 작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의 무게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모의 실종 신고서는 종이 위에서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양주 별장 어딘가에 누군가의 침묵과 함께 실제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파낼 사람은 결국 죽어가는 주인의 유언장뿐이라는 것을 2007년 9월 18일 화요일 오후 5시 25분 남양주 별장 남쪽 유리온실 안에는 더 이상 비 냄새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감식반이 들어온 뒤부터 온실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젖은 흙냄새, 오래된 유리벽에 낀 곰팡이 냄새, 방금 깨진 시멘트 조각의 먼지 냄새,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 너무 오래 갇혀있던 항아리 안쪽의 냄새가 한꺼번에 섞였습니다. 세 번째 동백나무 화분은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뿌리에 붙어있던 흙은 비닐 위에 조심스럽게 떨어져 있었고 반달 모양의 디딤돌은 감식번호 7번이 붙은 채 온실 벽 쪽에 놓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나온 옹기는 이제 절반쯤 흙 밖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갈색 유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옹기 입구를 막고 있던 돌판 안쪽에는 가느다란 뿌리들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뿌리들은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처럼 한가리 안쪽으로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석 형사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그는 이 온실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세 번째 동백나무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닥은 조금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도 풍경은 2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땅을 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목 안쪽에 작은 돌처럼 걸렸습니다. 형사님, 감식반원이 낮게 불렀습니다. 옹기 안쪽에서 회색 천 조각이 먼저 나왔습니다. 천은 거의 형태를 잃었지만 앞치마의 끈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 쪽에 붙어있던 이름표는 반쯤 떨어져 있었고 글자는 희미했습니다. 한, 명, 자. 3글자가 완전하지 않은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녹슨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작은 황동 열쇠 3개와 검은색 플라스틱, 머리가 달린 열쇠 하나. 열쇠고리에는 오래전에 붙어있던 종이 라벨이 거의 사라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창고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지원은 온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리벽 너머로 모든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서기태가 찻집에서 건넸던 그 녹슨 열쇠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의 손은 가끔 슬픔보다 단단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지원 씨. 강민석이 온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리문이 열리자 눅눅한 공기가 함께 밀려 나왔습니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맞나요? 그 질문은 짧았습니다. 강민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감정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치아 기록, 유전자, 신체적 특징, 남아있는 물건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미 한 가지 사실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명자 씨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리벽 너머 한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가 여기 있었네요. 강민석은 말없이 그녀 옆에 섰습니다. 지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이모가 어디론가 끌려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멀리. 아주 멀리요. 그녀의 시선이 본체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였네요. 제가 몇 번이나 찾아왔던 이 집 안에. 그 말은 온실 유리벽에 닿아 아주 작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양주 별장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본체 현관, 지하 계단, 유리온실, 창고, 정원길, 오래된 배수로까지 모두 노란 감식 테이프로 묶였습니다. 기자들이 산 아래 도로에 모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담장 밖에서 서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집에서 뭐가 나왔대? 사람 뼈라던데. 예전에 가정부 없어졌던 그 집 아니야? 7년 동안 조용했던 이름이 그날 밤 다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자. 다음 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진 유해의 1차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별은 여성, 사망 당시 추정 연령은 40대 중후반. 오른쪽 손목뼈에는 오래전에 붙은 골절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맞아요. 강민석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모가 젊을 때 식당에서 일하다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어요. 비 오면 늘 아프다고 했어요. 그 기록은 병원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1993년 겨울 서울의 한 정형외과. 오른쪽 손목 원위부 골절. 환자 이름 한명자. 치과 기록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왼쪽 어금니 2개에 금 인레이,
1997년 치료 기록, 남아있던 치아 상태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치마에서 발견된 이름표, 3가지가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실종자 한명자는 죽은 뒤에도 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색 앞치마 가슴 쪽에 박힌 3글자로 7년 만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다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해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과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서은주는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말년에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한명자 씨의 죽음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놀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박태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서기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었을 뿐입니다. 유리온실 공사나 실종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이번에는 7년 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실종 신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는 당시 자신이 적어둔 짧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방 침대 및 먼지 자국, 붉은 우산 언급, 온실 바닥 시멘트 냄새, 동풍경 2개 없음, 박태호가 공사업체 명함 제시. 그 메모들은 7년 전에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와 유해가 나온 뒤에는 모두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유리온실 공사였습니다. 당시 서은주가 말했던 인테리어 업체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 업체가 남양주 별장에 출입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업체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그 집 간 적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었어요. 어떤 변호사 사무실 쪽 사람이었는데 간단한 견적서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은 박태호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2번째는 전화 기록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오래되어 일부만 남아 있었지만 박태호 사무실에 유선 전화 기록과 서은주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 일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건 당일 밤 10시 16분, 11시 03분, 새벽 1시 42분, 3시 11분에 오간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한명자가 지하다실로 내려간 뒤였습니다. 3번째는 창고였습니다. 지원이 말한 붉은 우산은 처음 수색 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의 수색은 달랐습니다. 감식반은 유리온실 옆 창고 안에 장작더미를 모두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비닐, 썩은 나무, 깨진 화분 조각, 녹슨 원예 도구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서 붉은색 천이 드러났습니다. 한때 선명했을 우산은 색이 바래 어두운 자주색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천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나무 손잡이는 일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잡이 끝의 마개는 아직 돌아갔습니다. 강민석은 장갑 낀 손으로 천천히 마개를 열었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안에 있었어요. 이모가 그렇게 말했어요.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서류요. 아마 회장님 유언장 사본 같은 거였을 거예요. 우산 손잡이 안쪽에서는 종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섬유 조각과 종이 가루가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 있던 종이를 꺼낸 뒤 급히 마개를 닫은 흔적이었습니다. 4번째는 지하 다실이었습니다. 서기태가 지원에게 남긴 황동 열쇠로 지하 다실 문이 열렸습니다. 7년 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차십 냄새와 습기, 그리고 나무가 썩어가는 냄새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강민석은 손전등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은 탁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벽장 안에는 먼지 쌓인 찻잔이 있었고 향압 안에는 오래전 타다 남은 향 조각이 있었습니다. 바닥 돗자리는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안쪽 아래를 비췄습니다. 거기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면 오래된 흠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식반이 확대 사진을 찍자 그것은 같은 방향으로 여러 번 긁힌 흔적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손톱이나 작은 금속 물건으로 반복해서 문을 긁은 자국. 그 자국 끝, 나무 틈 사이에서 아주 작은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감식반원이 그것을 핀셋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손톱 조각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유전자 감정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치와 형태만으로도 하나의 장면은 충분히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이 방 안에 갇혔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강민석은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환기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은 닿지 않는 높이였습니다. 벽은 두꺼웠고 문은 무거웠습니다. 이 방은 원래 소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기 위한 방. 하지만 2000년 5월 22일 밤, 그 방은 한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를 가두는 방이 되었습니다. 수사는 조금씩 박태호를 향해 좁혀졌습니다. 그는 계속 침착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온실 공사 명함 이야기가 나오자 처음으로 눈을 느리게 깜박였습니다. 통화 기록을 내밀었을 때는 물컵을 잡은 손이 조금 굳었습니다. 창고에서 붉은 우산이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자주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때로는 모른다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말년에 이상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저를 의심했어요. 유 원장도 저를 망치려고 쓴 겁니다. 강민석은 그녀 앞에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유리온실에서 나온 옹기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쪽에 회색 앞치마와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서은주는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한명자 씨가 도망갔다고 처음 신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요. 돈을 훔쳤다고 말한 사람은요? 상황이 그랬습니다. 붉은 우산을 본 적 없다고 한 사람은요? 서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두 번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창고 장작더미 밑에서 나온 붉은 우산이었습니다. 이 우산은 별장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조사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은 7년 전 지하 다실안의 정적과 닮아 있었습니다. 너무 두껍고 너무 오래된 정적. 그날 밤 강민석은 다시 남양주 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기자들은 철문 밖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유리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동백나무 화분은 더 이상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뿌리가 잘린 흙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13개 중 11개의 동풍경이 걸려 있었습니다. 빠진 2개의 자리에는 녹슨 고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그 고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7년 전에도 저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딸랑. 풍경 하나가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바람은 없었습니다.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대답처럼 들리기도 했고 늦은 항의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한명자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도망도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에서 만들어진 죽음이었고 집안에서 묻힌 죽음이었으며 집안 사람들의 침묵으로 7년 동안 자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뿌리는 동백나무 아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뿌리는 유원장으로, 붉은 우산으로, 지하 다실 문 아래의 손톱 자국으로, 그리고 서은주와 박태호가 끝내 말하지 않는 침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남양주경찰서 조사실 안에는 커피가 식어가는 냄새와 젖은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 여러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유리온실, 세 번째 동백나무 아래에서 나온 옹기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회색 앞치마의 이름표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창고 장작더미 밑에서 발견된 붉은 우산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지하 다실 문 안쪽에 남은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서기태 회장의 유언장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강민석 형사는 사진을 한 장씩 서은주의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서은주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무너진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고 물컵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2000년 5월 22일 밤 한명자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은주는 사진을 보지 않은 차에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날 밤 박태호 변호사와 4차례 통화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통화했을 겁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요?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 많았습니다. 강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붉은 우산 사진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우산은 별장 직원 방에 있던 물건입니다. 한명자 씨 조카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 뒤 유리온실 옆 창고 가장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서은주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움직였습니다. 가정부가 숨겨뒀겠죠. 그녀가 죽은 뒤에도요? 조사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서은주는 물컵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민석은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하 다실 문 안쪽. 아래쪽 나무에 남은 긁힌 자국. 그 틈에서 나온 작은 손톱 조각. 한명자 씨는 그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처음으로 강민석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호가 다른 조사실에서 나온 진술서가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끝까지 부인하라고 했지만 박태호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온실공사 명함, 통화기록, 붉은 우산, 그리고 무엇보다 서기태 회장이 남긴 녹음 테이프가 그의 목을 조여 오고 있었습니다. 진술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22일 밤, 저는 서은주 씨의 부탁으로 한명자 씨를 지하 다실로 유인했습니다. 서은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강민석은 진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박태호는 모든 것을 서은주의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직접 해치지 않았고 단지 문을 잠갔으며 그 뒤 서은주가 모든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강민석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명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지하 다실로 내려갔고 그 문은 바깥에서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이름은 별장 안에서 지워졌습니다. 서은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 일을 망치려고 했어요. 강민석의 펜이 멈췄습니다. 서은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온 하인이 선을 넘었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학재단이니 기분이 하면서 남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옆에서 부추겼어요. 가정부 주제에. 조사실 바깥 복도에서 이지원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돌아가려던 중이었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서은주의 목소리는 복도까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지원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이모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뛰어다닌 시간이 그 한마디 앞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서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 일을 끝내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의 마지막 방어였습니다. 2008년 2월 12일 수원지방법원 한 법정.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마을 주민들, 그리고 몇몇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서은주와 박태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 사람 정도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는 7년 전 비 오는 밤의 유리온실보다 더 멀어 보였습니다. 공소장에는 살인, 사체 은닉, 증거인멸,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는 먼저 유리온실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흰 동백나무, 반달 모양의 디딤돌, 그 아래 묻힌 옹기, 회색 앞치마, 그리고 이름표. 검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별장 밖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손님들이 매년 드나드는 온실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은닉이 아니라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주인집 풍경 속에 묻어버린 행위였습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이 만든 장면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불편한 그림인 것처럼. 증인석에는 이지원이 섰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우산의 나무 손잡이에서 나온 작은 마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증거물로 보관했던 것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한명자 씨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지원은 잠시 마이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훔치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두고 사라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마지막 전화에서 누가 자기가 도망갔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7년 동안 붙잡고 살았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 서은주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원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은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이모는 그 집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그릇도 아니고 온실에 있던 화분도 아니고 필요 없어지면 치워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이모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명자. 그 세 글자가 7년 동안 흙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방청석의 한쪽에서 낮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박태호는 재판 내내 서은주가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은주는 반대로 박태호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7년 동안 같은 침묵을 나눴지만 법정에서는 서로의 이름을 밀어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위조된 공사 견적서, 가짜 실종 진술, 사건 당일의 통화 기록, 창고에서 나온 붉은 우산, 지하 다실문 안쪽에 긁힌 자국, 서기태가 사망 전 남긴 녹음 테이프, 그리고 무엇보다 유언장 속에 정확히 적힌 매장 위치. 서기태의 녹음은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특유의 잡음이 먼저 흘렀습니다. 그리고 늙고 가라앉은 남자의 목소리가 법정 안으로 퍼졌습니다. 나는 그 밤에 딸을 막지 못했다. 한 여사를 살리지 못했고 죽은 뒤에도 꺼내지 못했다. 나는 살인자는 아니지만
침묵으로 그녀를 한 번 더 묻은 사람이다. 테이프 속 서기태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온실을 팔아. 그곳에 한명자가 있다.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녹음이 끝났을 때 법정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긴 시간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은주는 피해자가 재산 관련 비리를 알게 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하다실에 감금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후 공범 박태호와 함께 사체를 유리온실 아래 옹기에 은닉하였다. 범행 이후 7년 동안 피해자가 절도 후 도주한 것처럼 꾸며 유족에게 깊은 고통을 주었다. 의사봉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서은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서은주의 눈꺼풀이 한 번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태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박태호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지하 다실 문을 잠갔던 손, 붉은 우산을 장작더미 밑에 밀어 넣었던 손, 가짜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손, 그 손이 이제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남양주 별장은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철문에는 출입금지 표시가 붙었고 본체 창문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유리온실은 더 빨리 낡았습니다. 비가 오면 깨진 유리 사이로 물이 떨어졌고 동백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잡초가 자랐습니다. 그해 겨울 별장은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철거 마지막 날 작업자들은 유리온실 천장에 남아있던 동풍경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11개였습니다. 빠진 2개의 자리에는 녹슨 고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랑.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던 이지원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온실 바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번째 동백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흙은 뒤집혔고 옹기는 증거물로 옮겨졌고 디딤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자리가 텅 비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이모가 그곳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지원은 한명자의 유고를 고향선산 근처 작은 묘지에 안치했습니다. 화려한 장례는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묘비에는 분명히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한명자, 1954년 출생, 2000년 사망. 지원은 묘 앞에 3가지를 놓았습니다. 검은 머리핀 하나, 녹슨 황동 열쇠 하나, 그리고 새로 산 붉은 우산 하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묘지 위로 아주 약한 햇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이모. 그 말이 산자락 사이로 작게 흩어졌습니다. 7년 전 사람들은 한명자가 돈을 훔쳐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집은 그렇게 말했고, 변호사는 그렇게 적었고, 세상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그 별장의 철문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하 다실의 문 안쪽에서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렸고 회색 앞치마를 입은 채 유리온실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동백나무 뿌리 아래 묻혔고 붉은 우산은 장작더미 밑에서 7년 동안 말없이 썩어갔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주인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공개된 한 장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남양주 별장은 사라졌습니다. 유리온실도 3번째 동백나무도 반달 모양의 디딤돌도 이제 그 자리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산자락에 살던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울리는 소리. 딸랑.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가두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름 하나가 마침내 땅 위로 올라온 소리였습니다.